어머니, 손님은 부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순간 30년 며느리 사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라면 손님답게 떠나는 게 예의겠죠. 오늘은 며느리의 한마디로 인생을 되찾은 시어머니의 이야기, 손님은 체크아웃합니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담아둔 반찬통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작은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데워지는 소리가 집안의 첫 숨소리였습니다. 도시락 김을 하나하나 구우며 밥알이 눌러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살짝 둘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엔 감자를 크게 썰어 넣고 며느리가 즐기는 미역국엔 들깨가루를 한 숟갈 더했습니다. 손주 도시락엔 계란말이를 예쁘게 돌돌 말아 하트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6시 정각 현관 매트를 털고 아이들 신발을 나란히 맞춰 놓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현관이 하루의 시작을 반겼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출근 준비가 편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제 새벽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진짜 예쁘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손주가 제 허리를 꼭 안으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작은 입술의 온기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개고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면 저녁쌈 채소로 내놓고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마트에 갈 때면 손주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2개 더 사고 며느리가 즐겨 마시는 보리차 티백을 챙겼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을 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뜨끈한 밥과 따뜻한 국,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행주를 빨아 걸고 내일 아침 반찬을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달이 참 밝습니다. 여러분, 창밖을 한번 보세요.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순희 씨, 허리는 괜찮소? 무리하지 마시오. 동네 약사 선생님이 지난주에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아직은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 힘이 나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집의 따뜻한 냄비처럼 끓고 식구를 반복하며 이 집의 식구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김을 굽고 저녁마다 된장을 풀고 밤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저는 냄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느낀 건 모든 게 달라진 그날 이후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싱크대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컵색 구분, 파란색 마이너스 어머니, 흰색 마이너스 저희 수저 바구니, 분리 6시 정각 상차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일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요. 깔끔하게 하려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마저 정신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힘들겠구나.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무심코 흰색 컵을 쓰려 하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컵은 파란색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30년간 써온 그 흰색 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 기념일에 산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저희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파란 컵을 꺼내 들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저녁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예요. 집안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제 방식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녀의 눈빛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싱크대에 새로운 종이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며느리가 반찬 담기는 각자 부엌 사용 시간 오전 5시부터 7시, 오후 5시부터 7시, 부엌 사용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부엌이 이제는 예약제가 된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 싶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재빨리 일어서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처럼 편히 계세요. 부엌은 제가 할게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가 일하시면 제가 좀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님처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시네요.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을 정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순간 손주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 집 식구인가 손님인가.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파란 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래도 규칙은 지켜주셔야지. 우리도 사는 게 있잖아. 그날부터 부엌 불 앞에 서면 등 뒤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구와 손님 사이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 냉장고 문, 식탁 모서리. 제가 손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목요일 새벽
몸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고 목구멍이 칼로 긋는 듯 아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났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침, 기침.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응. 감기가 좀 심하게 온 것 같구나.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열이 나서 누워 있는데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힘드시면 우리가 간단히 먹을게. 간단히?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야근인데 배달시키려니까 아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머니가 국이라도 좀.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된장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문턱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부엌 들어오면 안 돼요. 저희 규칙이잖아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는 무슨 사람이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시선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엄마, 야, 출근해야지. 늦겠어.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식구는 돌보지만 아픈 손님은 떠나보내는 법이죠. 소파로 돌아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또 터져 나왔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제 기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열은 더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누워 있어? 할머니가 좀 아파서. 엄마는 내가 아프면 이마도 짚어보고 약도 주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오늘은 간단히 먹어요. 손주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내밀며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이 집 밥상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조차 만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문틈으로 거실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모시기 너무 힘들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니, 진짜. 맨날 눈치 보이고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 요양원도 좀 알아보자. 내일 상담 가능한데 검색해 볼게. 그래,
한번 알아나 보자.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감기로 하루 누웠을 뿐인데 저는 이제 짐이 되었습니다. 치워야 할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제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그저 짐인가? 그날 밤의 빗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약을 먹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단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게. 손주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신이 나서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사는 가족 글이래. 나 잘 그렸지? 저는 기대에 차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집이 한 채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큰 막대기 사람, 치마 입은 막대기 사람, 그리고 작은 막대기 사람. 아빠, 엄마, 나. 저는 그림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혹시 구석에라도 할머니가 있을까 싶어. 하지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사는 가족만 그리래요. 할머니는 손님이라서 안 그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님?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사는 손님이래. 그래서 안 그렸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집에서 저는 가족 그림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울어? 아니야. 할머니 눈에 뭐 들어갔나 봐.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림 참 잘 그렸네. 할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둘까? 응. 아이는 다시 밝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옆에 보이지 않는 네 번째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오후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그림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 그림 잘 그렸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손님이라고 했니?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아이가 혼동하지 않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손님처럼 계시는 게.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 100일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저, 손주를 안고 있는 저, 밥상을 차리는 저. 그때 나는 분명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 토요일 오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감기가 낫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병원 가세요? 저희는 오늘 아이 학원 상담 있어서요. 며느리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응, 괜찮아.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빈칸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따로 안 계세요? 가족이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손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 박순희, 자기 자신이 자기 보호자인 사람. 그게 접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마트에 들렀습니다. 작은 컵을 하나 샀습니다. 연두색 도자기 컵.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파란 컵 말고 내 컵 하나쯤은 있어도 되겠지.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컵을 씻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그 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컵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 샀어. 예뻐서.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컵 늘어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새 물건 들릴 땐 상의부터 하셔야죠. 상해? 네. 이 집은 저희도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연두색 컵을 다시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내 방에서나마 내 컵을 쓸 수 있겠지. 부엌 문턱, 거실 끝자리, 식탁 모서리, 냉장고 문, 싱크대 앞.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구로 살던 내가 정말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상의도 없이 컵 하나 못 사는 사람. 창밖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빗방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내일 그 요양원 상담 가보자. 거기 시설 괜찮대. 1인실이면 한 달에 얼마래? 150만 원. 식사 포함이고 그 정도면 괜찮네. 150만 원. 저는 이제 월 150만 원짜리 짐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문득 손주가 어제 잃어버렸다던 로봇 장난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내 로봇 어디 갔지?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찾던 그 장난감. 저는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파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봉투. 남편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희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이 봉투가 여기 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보고 싶겠지. 나도 그럴 거야. 하늘에서도 당신만 찾고 있을 거요. 순이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당신이 혼자가 될까봐 걱정돼서요. 우리 아들 녀석 착하긴 한데 좀 약해.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 명의로 해뒀소. 등기부등본 함께 넣어뒀으니 확인해 보시오. 당신이 힘들면 언제든 거주를 멈출 권리가 있어. 당신이 원치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일상을 규칙으로 묶지 못하오. 사람은 자리와 이름이 제일 중요하오. 자리를 잃으면 이름도 잃는 법이요. 순이야, 당신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 박순이요. 꼭 기억하시오. 순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소유자 박순희, 신영은행 신탁 계좌 마이너스 예치금 5,214만 7천 원, 변호사 명함 마이너스 김정민 법무법인 다솔. 남편이 20년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해둔 돈. 신탁 계좌 서류 여백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오직 순이 당신 것이요. 필요하면 언제든 써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변호사 명함을 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전화를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요양원 상담을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신탁계좌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신탁해지는 본인 서명만으로 가능. 월 인출 한도 제한 없음. 긴급 인출 시 영업일 기준 1일 소요. 남편이 정말 촘촘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고객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제 남편 박영수가 8년 전에 당신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순이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언젠가 아내가 연락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거 조건 조정 통지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명의 전세 물건도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연두색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제 컵으로 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앞이 환히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순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여보, 이제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첫 문장. 그게 바로 내 이름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방문 가능하신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동거 조정 통지서, 주거 이전 계획서, 재산 분리 확인서,
손주 교육비 지원 확인서 6개월분 600만 원. 그리고 전세 계약서, 역세권 소형 투룸, 보증금 8천만 원. 어르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 명의이고 어르신께는 거주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남편분께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내 아내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파란 봉투에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요일. 평소처럼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몇 숟가락을 뜬 후 저는 품에서 파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탁!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체크인할 때 규칙을 알려주죠. 싱크대 사용 시간, 컵 색깔 구분, 부엌 출입 제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이 집 손님 규칙 참 잘 배웠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저는 봉투를 펼쳐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아웃합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 갑자기였나요? 컵 색깔 나누자는 말, 갑자기였나요? 요양원 상담 잡으신 것도 갑자기였나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5월 17일 오후 2시 상담 예약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짜리 1인실, 식사 포함.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알아만 본 거고. 알아만 본 게 아니지. 저는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동거 조정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에서의 동거를 종료합니다. 두 번째 서류, 전세 계약서, 역세권 소형 투룸, 보증금 8천만 원. 다음 주 월요일 입주합니다. 세 번째 서류, 손주 학원비 6개월 지원 확인서. 600만 원은 제 계좌에서 직접 학원으로 입금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제 돈입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해둔 신탁 계좌 5,200만 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어? 응. 너희는 몰랐지.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0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신발을 닦았습니다. 너희가 아플 때 병원에 갔고 아이가 올 때 안아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손님이 되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는 손님.
컵 하나 살 수 없는 손님. 아파도 밥을 해야 하는 손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할게. 다시 한 번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하는 건 서로 선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내 엄마지만 너희 집안의 짐은 아니야.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랑 안 살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 거야. 그래도 자주 보러 올게. 할머니 집? 응.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이름으로 사는 집이 생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체크아웃합니다. 주말 동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남편의 편지, 연두색 컵.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정말 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삿짐 센터 차가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족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새 전세방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도 아무도 어머니, 규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두색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내 컵으로 내 물을 마시는 것. 이렇게 단순한 일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제 컵, 제 수첩, 제 라디오를 올려두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 집 앞에 있어. 문 좀 열어줄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구나. 응. 작지만 괜찮아. 아들이 마트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좋아하는 것들 샀어. 된장이랑 들깨가루랑. 저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밥.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아 있어. 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감자, 두부가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들깨가루를 둘렀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퍼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먹어라.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 손님이라는 말. 내가 막았어야 했어.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아니야.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중간에서 편한 쪽만 택했어.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손님으로 만들었어. 아니, 손님보다 못하게 만들었어. 손님은 대접받잖아. 근데 엄마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만 울어라. 엄마, 돌아와. 우리가 잘할게. 진짜 잘할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늦게 압니다. 중요한 건 늦게 알았을 때 다시 배우는 용기지. 엄마, 너는 이제 알았잖니.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는 법을. 그걸 아내와 아이에게 보여줘. 그게 나한테 하는 효도다. 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응. 나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해준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너무 자주 오지 마. 너희도 살 게 있잖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 그래, 알았어. 아들이 떠난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규칙이 어머니를 묶을 줄 몰랐어요. 저도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 어머니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식었습니다. 서운함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썼습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힘들 때는 연락해라. 엄마는 여기 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밤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보세요.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의 사과. 그것이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지쳤던 거겠지요. 완벽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었겠지요.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순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여보,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박순이로. 창밖 달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전세방의 창은 낮았지만 바람이 참 잘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작은 테이블을 비췄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눈을 뜰 필요가 없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도 7시에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어머니 상차림 시간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제 컵, 제 수첩, 제 라디오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두색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저렇게 크겠지. 가끔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지만 그리움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수채화반 등록하시려고요? 네, 배워보고 싶어서요. 좋으시겠어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첫 수업이 있어요. 수강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기분이었습니다. 목요일 첫 수업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붓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물을 적당히 머금어야 해요. 너무 많으면 번지고 너무 적으면 안 그려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그린 첫 그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이시죠? 저도 저번 주에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요즘 혼자 살아요. 저도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데 이것저것 배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 데리고 가도 돼? 그래, 와라. 토요일 오후 손주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집 너무 작아. 근데 예쁘다. 그치? 할머니 혼자 살기 딱 좋아.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또 그림 그렸어. 그래. 이번엔 뭐 그렸는데? 가족. 근데 이번엔 할머니도 그렸어. 아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 옆집에 살아. 그림 속 집 옆에 작은 집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은 꼭 같이 안 살아도 된대.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면 가족이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아이를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손주 그림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편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순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여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DJ가 물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박순이로 살았습니다. 창틀 사이로 햇살이 더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두색 컵에 차를 따르고 수채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요? 집? 하늘? 아니면 나? 붓을 들고 도화지 위에 천천히 색을 칠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30년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박순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손님으로 만들면 정은 떠나고 관계는 계약이 됩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가족은 비로소 식구가 됩니다. 저는 떠나서야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을 때 제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창밖의 새들도 함께 노래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박순이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을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신도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